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대통령 측이 쓴 표현입니다. 화요일에 쏟아진 주장들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반박됐는데 오늘 또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 자신이 한 일이란 식으로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증거와 증언은 이미 수두룩합니다.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말장난에 가까운 주장까지 신성한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첫 대면한 헌재 변론 소식을 속보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몽령이라 이해하고 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넘어서 부정선거 심각성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말장난은 대통령 측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발언을 독특한 논리로 부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뽑아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려 했던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 한 거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국민 듣기 평가가 다시 시작된 걸까요? 대통령과 전직 장관의 품격은 어디로 간 걸까요? 네, 4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휴정 상태고 잠시 뒤에 변론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는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대통령 석방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을 현장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건 헌법재판소 안입니다. 경내고요. 바깥쪽으로는 경찰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4차 변론, 오늘 김용현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증인에 대한 신문은 끝이 났고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변론은 5시 20분에 속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초안을 썼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이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대통령이 다 검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이전에도 나왔고 오늘도 비슷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김유정 위원님. 네. 국민들은 계몽령이라고 한다. 어떤 국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발음도 어려워요. 계몽령이다라는 주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계몽한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불법 계엄 때문에 국민과 국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계몽령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들은 깨몽, 꿈 깨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매우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엄을 계몽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비상 계몽령이었다는 것인지 두 번째는
향후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계몽령, 소위 계몽령이라는 그 미명하에 해도 된다는 것인지 예. 정말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소위 이 주장을 했던 그 조대현 변호인이 명색이 헌법재판관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슴지 않고 그 불법 계엄을 이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런 말을 끌어다가 썼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 어려운 것이고요. 아무리 그 피소추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갖다 붙일 말이 따로 있죠. 이런 얘기는 정말 국민에 대한 능멸을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헌재에 대해서도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체 대화방에 있는 의원들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것은 그 정확한 의미는 이 글 올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 그것과 예. 관련해서 많은 글을 올린다. 특정인이요. 이런 얘기지. 많은 의원이 올린다고 많은 합니다. 의원들이 올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당은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대단히 많은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저는 사실 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전 이 얘기 들으니까 2020년에 조금 뜬금없는 얘기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계몽군주라고 해갖고 한번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이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비유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우리 측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몽령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희한한 개념입니다. 쟁점을 하나씩 따져볼게요. 윤재관 의원님. 네. 비상입법기구를 누가 만들려고 했느냐, 또 그 네. 문건을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전달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난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문서를 내가 준 적이 없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정도가 있다라고 떠미는 듯한 주장을 했는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또 안는 듯한 느낌의 발언을 했어요.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에게 쪽지를 전달했다라고요. 지금 다 뒤집어 쓰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까? 그들의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포고령 1호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내란 수계는 김용현이 다 했다. 김용현 측 변호사는 최종 결과는 내란 수계가 마지막까지 수정해서 결정했다 해서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비상입법 기구와 관련돼서는 이제 김용현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는 됐습니다만은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던 간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와 그 주요 임무 종사자 제1호 김용현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했던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죠. 그들이 합심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실행까지 같이 했던 사실상의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 누구에게 떠넘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께 계속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계속하는 거는 사실 이건 말장난 수준을 넘어서 이제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임계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정말 언제까지 봐야 될지 2월 13일까지 변론 기일이 계속 됩니다마는 그들이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한마디로 노 땡큐 너네들은 이제 처벌받고 파면되고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직진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문서를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느냐.
라는 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고, 김용남 의원님, 네. 최상목 대행은 국회 나와서 12월이었죠. 네. 발언하면서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취지의 국회에서 발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쪽지를 건네줬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그때 이제 쪽지를 건네받았다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죠.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근데 그거는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딴 사람을 시켜서 전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무위원회 서열을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또 대행이 이루어지면서 명백하게 알게 됐잖아요. 국무위원 중에는 국무총리가 제일 그 선순위죠. 그 다음이 경제부총리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부총리로 넘어가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누가 봐도 경제부총리보다는 훨씬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아랫사람인 국방부 장관이 자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상급자인 경제부총리에게 뭐뭐 할 것 이런 예. 취지가 적힌 쪽지, 뭐 쪽지라기보다는 지시문입니다만 지시문을 딴 사람 통해서 건네서 그러면 경제부총리 보고 국방부 장관이 이런 명령 내지는 지시를 한다? 그거는 국가 체계 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죠. 부총리한테 보고하라고 예. 국방장관이 한 꼴이니까요. 그렇다면 그거 이미 국가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저런 주장을 하냐? 이른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 행위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이다 보니 그 비상입법기구에 관여를 안 했다는 취지로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을 비롯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저건 뭐 상식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는 전혀 못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은 정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나타났던 최악의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엄 좀 생각도 안 나네요. 계몽령이라는 계몽령. 표현은 법적으로 없죠. 정광재 위원님,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비슷한 문건을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국무위원들의 증언까지도 다 부정하는 발언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 공간과 관련한 내용들을 잘 챙겨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거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국회 발언에선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부르고 옆에 있던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예. 그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전 국방부 장관도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제시하진 않았고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과 본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본인이 준비하고 이 문건 자체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거나 직접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관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론은 시간상 변론이 재개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오후에 나왔던 발언들이 잠시 뒤에 이제 정리가 돼서 저희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구체적으로 직접 들어보게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전달이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 자체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부정하고 부인하고 뭐 내가 하긴 했지만 뭐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략이 바보 전략을 쓰는 건지 헌재에서도 이미 그 검찰의 어떤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을 다 수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탄핵 심판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적힌 내용들하고 굉장히 다른 진술들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이건 정말 본인이 바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헌재를 능멸하고 바보 취급을 하는 건지 재판관들을 예. 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면서 대통령 편에 서서 지금 피소추인 편에 서서 지금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취지로 보여요. 말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본인이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과도 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상입법기구 문제하고 포고령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사실은 이미 다 물증으로도 입증이 돼버렸고 예. 최상목 대행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도 완전히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옆 사람이 전달해 줬다는 건데 김용현은 증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복도에 서 있는 행정관한테 전달해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만 해도 완전 상황이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국회에서 어제 나온 이야기는 그 김용현의 보좌관 얘기는 그 시점에는 합참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없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대행이 그걸 분명히 받았고 그 내용도 다 이미 공개가 됐고 그거는 7페이지였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앞뒤로도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다른 장관들에게도 뭔가가 전달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무슨 단순 아이디어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이런 얘기들은 다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쟁점은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약간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고 그걸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었는데 기존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본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상권이 존재하였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축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렇게 정반대의 진술 혹은 좀 부딪히는 듯한 진술이 나왔었는데 오늘 4차 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1호는 12.12 사태 등 과거 포고령 참고해서 직접 작성했다. 내가 직접 썼다라고 하면서 관사에서 썼다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통행 금지는 시대에 안 맞는다고 삭제하라고 했다라는 것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데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건 지난 3차 변론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난 기일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약간 되풀이하는 듯한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이 포고령과 관련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재관 정광재 위원님 차례로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네. 포고령 1호는 역시나 중요한 내란 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치졸한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조금 뭐 멋있게라도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에서 내란 수계에 의해서 대했는지 김용현에 의해서 대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누가 작성을 처음 했던 간에 두 사람이 협의하고 최종 합의해서 포고령이 작성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안은 김용현이 썼지만 최종 검토와 마지막 최종 결정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해봤자 그들의 죄상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김영현 전 장관이 뭐 멋있게 보이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또 다른 말도 했어요. 재밌는 얘기도. 예. 그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그때 국무회의 때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에 다 했다. 대신에 내가 다 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본인이 정말 자기만 처벌받고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는 심정을 오늘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말장난에 의해서 오늘 신성한 법정이 계속 신성한 법정을 좀 훼손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천착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본질을 왜곡하는 그러한 그 작태를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실행에 옮긴 그런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굳이 표현한다면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골라인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은 지금 운명 공동체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어필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 탄핵 과정에서 가장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론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처음부터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작성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도 결국에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평가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데 검찰에서는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전에 법전 찾아보고 공부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에 국회 폐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지금 뭐 이런 진술 하나하나를 좀 뛰어넘어서 작성자가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포고령의 초안을 누가 썼느냐? 초안이야 아무래도 벼슬이 낮은 사람이 초안을 쓰죠. 통상의 예. 경우에. 그리고 벼슬이 높은 사람이 검토를 하고 수정 지시를 하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을 주도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뭐 시킨 적도 구체적으로 없다. 그럼 법률적으로는 내란 수계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내란 혐의에 그냥 단순 참가자 내지는 조력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 대통령이 허수아비였다는 주장이잖아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에만 주어지는 대권의 행사를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고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은 그냥 거기에 조력자로 참여했을 뿐이라면 그거 자체가 국헌문란 아닌가요? 예. 그럼 대통령 그런 허수아비 대통령을 계속 직무에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주장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해야 될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본인들이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자막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 따라 계엄 준비했나라는 질문에 또 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행한 것이다라는 점도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초안을 썼고 그 외의 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진술도 이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뒤죽박죽돼 있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말의 아기가 잘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 안 맞고 뭔가 앞뒤가 뒤집어지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을 또 발목 잡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테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 재판에서는 또 딴소리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오늘은 둘이 거의 뭐 말 맞추고 짜고 나온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짜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12 뭐 사태 이 즈음에 뭐 이런 과거 포고령을 베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엄청난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한 것처럼 야간 통행금지 부분은 뭐 국민을 위해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과거 포고령 보고 전공이 2주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이거 썼나요? 과거 포고령에 어디 전공에 관련 얘기가 그러네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뭐 대통령 2,000명 막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이미 소신으로 느껴졌잖아요. 본인의 소신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집어넣었다는 게 누가 봐도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또 본인 말을 또 가끔 가다 보면은 또 하나씩 엇나가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지난 12월 4일 이날이 11월 3일에 계엄 선포했으니까 계엄 해제된 그 당일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오찬을 관저에서 함께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이 불법 계엄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검찰에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오찬 이후에 노트북 같은 주요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파기됐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계엄 해제 직후부터 뭔가의 말을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에서 만약에 그 해제한 당일이지 않습니까? 새벽 예. 4시 반에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 선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두 개의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그 피소추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만나서 국수 먹으면서 야 우리 왜 실패했지? 증거부터 없애.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오고 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뭐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제처장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안가에서의 식사 자리도 12월 예. 4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누구 참석자는 없었냐 막 이런 것들도 사실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안가 압수수색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경호처가 막아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회 나와서. 해가 가기 전에 만나 한번 보자고 했던 거라고.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계엄 해제하고 그 이 엄중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가 가기 전에 만나기로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밥자리에서 무슨 논의가 되었는지 계엄에 관해서 2차 계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인지 포함해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말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이 일부 본인이 검찰에서 공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포고령 작성 본인이 했다. 예. 다만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 검토를 했고 그때 당시에 12시 넘어서 통행금지 같은 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국민 불편이 있으니까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처럼 진술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법원에서 결국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기소까지 다 됐죠.
기소되는 과정 속에서 공개된 이 공소장 내용들을 보면 지금 김용현과 윤석열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들이 거의 수사 과정에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죄상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흐트러 놓고 싶은 마음에 지금 두 사람이 계속 그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계속 마이크가 가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계속 이 국민들께 전달되고 그게 정확한 팩트와 관련 없이 그들의 내용만 계속 전달되고 있는 이 모습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까지 다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문제인데 지금 이 두 사람들 관련된 얘기만 하면서 꼭 진실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로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건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재관 의원님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릴게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은 당시에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네, 오늘의 뭐 말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죠. 예. 네, 예. 계몽령하고 뭐 지금 이제 요원이었다,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귀를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보면 이자들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때를 상황을 보시면 전 국민이 듣기 평가를 통해서 진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은혜 의원 이 나와서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뻔뻔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말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봤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에게 특강이라도 한번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특히나 뭐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또 꼭 거론하고 싶은 것은 앞서 논의됐던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돼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어요.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되더라도 국회 활동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을 거면 비상입법기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나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늘 정확히 아시게 됐을 것이고 탄핵 심판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빨리 파면되는 것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들어볼까요? 김용남 의원이 웃고 계시네요. 아니 그래도 뭐 지금 직무 정지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예. 뭐 대통령이 선출됐던 것도 맞고요. 근데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게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그렇게 계속 높이면 결국엔 법적으로는 거의 정해진 수순과 결과가 있는데 뭐 먼 훗날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다음에 그래도 어떠한 선처를 기대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덜 받는 겁니다. 지금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먼 훗날이라도 기약을 하려면. 근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요원을 왜 끌어내요? 정말 그게 계엄군 같으면 명령을 전달하면 그만이지 그게 끌어낼 일은 아니잖아요. 예. 말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이건. 예. 자, 김용남 의원의 쓴 웃음에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장난이다. 말장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피소추인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예. 김용현은 지금 또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니까 니네가 말 잘못 들은 거야.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떠넘기는 건데 네. 좀 변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품격 있는 변명을 좀 하면 국민이 자존심이 덜 상하죠. 이렇게 허접한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부터 직접 전화 들어서 뭐 도끼로 부수고 총 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들었던 사령관은 환청을 들은 겁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들어갔을 때 흥분한 시민들을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깼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변명은 또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조금 서로 앞뒤가 맞는 얘기는 해야죠. 예.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명단까지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 적었고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증언하게 됐다라는 말도 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을 다 종합해서 헌재에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헌재에서 영상이 곧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제일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 두 번째로 갈 텐데 역시나 이와 관련한 수사 얘기이기 때문에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절차도 정당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철저히 무시해온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공수처도 이런 국면이 길어지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51일 만이자 구속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보고서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친정의 수사에는 응할 것인가? 일단 그럴 것 같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고압적 태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부터 간만 보고 제대로 응하지 않을 거란 우려까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잠시 전에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에게 들어서 받아 적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하면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는 것이 정확하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점을 정정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수처가 검찰로 수사를 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면서 공소제기를 요구를 했네요. 김유정 의원님. 예. 사실은 한 28일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넘기면 2월 5일 정도에 기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 타임라인이 좀 정해졌었는데 도무지 공수처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경호처가 계속 막으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가, 그다음에 관저, 경호처 다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또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다 경호처가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이 피의자는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강제 구인도 2차례 실패하고 그러니까 사실 속수무책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또 무책임한 태도가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결국에는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또 기소권은 검찰만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시일 지나면 넘어갈 문제였기 때문에 넘겼는데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기소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이 피의자 계속해서 이 내란 관련 수사권은 경찰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검찰의 수사에도 지금 협조 안 할 태세인 건지 검찰에는 뭐 어느 정도 얘기라도 할 것인지 향후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예, 잠시만요. 네. 자, 오후에 헌법재판소의 모습,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출석해서 발언하고 진술하고 있는 장면이 막 들어와서 저희가 막 전해드립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제공하는 영상인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오디오, 목소리를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안 나갑니다. 내용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 그대로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 영상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보시라고 시청자들께 빨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은 저희가 들어온 대로 그대로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계속 보내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네 분의 패널 분들의 분석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사에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검찰에 넘기는 게 그게 그 순리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어떤 태도를 일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지금 헌재에서의 태도나 또 김용현과의 어떤 서로 말맞춘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는 헌재 심판은 뭐 어차피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가지고 따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고령을 뭐 누가 작성했냐, 누가 법조를 보고 최종 뭐 판단은 뭐 대통령이 했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오늘 그 작성한 여부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피소추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모종의 액션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잠시만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온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입니다. 목소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내용은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그대로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로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김용남 의원께 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증인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피소추인석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저렇게 앉아 있으면? 네, 얼굴을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저 가깝습니다. 예. 네, 바로 몇 발자국만 가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장소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소추인단인 그러니까 그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의 질문이 있고 그다음 피소추인 측의 또 반대 신문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피소추인 측의 질문 중간에 피소추인 윤석열의 직접적인 질문도 짧게나마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보통의 형사법정에서 진행되는 거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법정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어본 것은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 있었느냐 안에 있었느냐 이거 하나를 물어봤다고 해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소규모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 그리고 계엄 2시간짜리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 내에 투입한 병력의 규모가 적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280명 정도만 국회에 파견을 했다. 그러니까 뭐 국회 경계를 위한 병사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국회 본관에 들어간 병사들은 280명이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전사가 어디 있었느냐, 국회 안으로 들어갔느냐, 본회의장 앞까지 갔느냐, 아니면 국회 건물 안이 아니라 본청 바깥에 있는 잔디밭에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특전사의 병력들이 많은 병력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걸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데 그런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이미 경찰이 국회의 진입 자체를 바깥에서부터 막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면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크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당일날 이제 용산에서 거봐 내가 한 1,000명을 보내라고 했었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김용현 장관에게 했다.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해서 지금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거봐 내 말대로 좀 더 많이 보내라니까 왜 보내지 않았어 라고 질책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민들께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민들께서는 진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거짓말 퍼레이드를 계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에서 보내온 영상에 오디오, 목소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전해드릴 수 없는 점을 시청자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헌법재판소의 기술적인 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이런 영상이 목소리가 누락돼서 전달된다는 것에 시청자들께는 제가 진행자로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영상의 원본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설마 헌재에서 아예 녹음이 안 된 건 아니겠죠? 그건 정말 대형 사고죠. 예,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그건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없어서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막 알려왔고요. 그래서 추후에 제공을 하겠다. 지금은 제공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녹음된 내용들이 어딘가에는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건 천만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대통령 그러니까 피소추인이 유일하게 물어본 질문이 하나가 예. 특전사 요원들이 이제 어디 있었냐, 국회 마당에 있었냐, 뭐 들어갔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아니 TV도 안 봅니까? 그날 밤 온 국민이 다 보고 전 세계가 다 생중계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는데 질문 자체가 일단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두 번째는 몇 명이 들어간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몇백 명이 다 국회 전체 외곽까지 포함해서 출동했고 실탄도 가지고 갔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국회에 보고된 거 아닙니까? 국방부를 통해서. 그런데도 지금 저런 질문을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까지 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라고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너무 황당하고요. 예. 그다음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현장 지휘관들 판단에는 그렇게 이제 닥달을 받았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네. 계엄군들의 그 증언이 초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테러 부대원들이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10분이면 다 끝난다. 국회 다 점령했다.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280명이요? 몇십 명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질문이라고 저런 질문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한심하고요. 참 비참합니다. 지금 국민들 느끼시기에. 예. 지금 이제 또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측은 계엄 해제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 통제가 안 됐다라는 의미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 여러 예산을 삭감하고 또 탄핵소추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그래서 국회가 반대하는 것들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경고성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지금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는 국보위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50대의 그 국보위하고는 다르다라는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로 이걸 듣고 있을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범들의 공소장이 이미 검찰 수사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통령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141번이나 나온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은 이미 검찰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소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 못해 거의 100%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공소장 작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공범들이 먼저 기소가 많이 됐죠. 예.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뭐 그 계엄군의 주요 사령관들,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등등이 이미 기소가 많이 됐는데 경찰
그 수뇌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공소장 초안은 이미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놓고 보통은 초안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번은 조사에 응할 겁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떤 태도로 하는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수사에 응할 텐데 뭐 검찰에서 전혀 안 봐줄 것 같다 그러면 또 공수처에서 했던 태도를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명색이 불과 몇 년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친정인 검찰도 이제는 못 믿겠다. 그래서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거부할 것이냐. 뭐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태도를 봐서는 못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만 더더욱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예 국가사법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로서 분명히 최종적인 헌재 탄핵 결정문에 그 사유의 하나로 인용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한 차례 정도는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데 검찰에서 방문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 저는 그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한다면 방문을 해서라도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그런 있다.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소환을 해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합니다만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사실이. 그래서 그렇게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구속 피의자를 불러내서 조사하는 경우도 다른 사건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소환도 대단히 번거로워요. 이 아직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오려면 또 경호처 앞뒤 경호 차량도 많이 붙고 경호관들도 많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아예 편의성을 생각해서도 검사하고 수사관이 서울구치소의 그 조사 장소에 현장에 임해서 조사하는 것도 뭐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제 예상. 네, 검찰의 시간이 한 10여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이 수사와 기소와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명백하게 수사권이 없다. 결국에는 공수처 지금 빈손처로 이름 바꿔야 됩니다. 빌공자의 손수자로 바꿔서. 공수처가 했던 것은 체포 대행을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왜 공수처가 이 수사에 이렇게 집착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공수처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런 비판에서 공수처가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경지휘부 10명 모두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속 기소요? 네. 구속 기소되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재판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건 대단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면 두 번에 걸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그 발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당한 이루어지게 되는 사법체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서부지법의 그런 폭동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요 사태의 첫 시작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그런 폭동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사와 관련돼서 한 번쯤은 수사에 응할 것 같다. 검찰 수사에 응할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의 기류를 떠보기 위해서 응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7년 전에 원조 복구라지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수사를 받았는지 사진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요. 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 갑이고 수사를 하는 검찰이 거의 빌빌 기는 종처럼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검찰의 모습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조사를 한번 받는다고 한다면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생각되지 검찰을 한번 떠보는 정도의 수준으로가 아니고 협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또 하나의 법정에서 속보가 또 들어온 게 있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전국 지표조사에서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8%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실용과 성장을 강조하며 중도 진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네, 이 대표는 간판 공약인 기본사회도 우선순위에서 밀었는데요. 중도 표심이 이 대표의 손을 잡을지 궁금해집니다. 예, 자 속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건 항소심의 결심 공판을 2월 26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2월 26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 그래서 빠르면 3월 초에 지금 3월 말로 나가고 있나요? 예, 3월 중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항소심이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좀 분석해 주시죠, 김용남 의원님. 오늘 이제 첫 공판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이제 항소심에서는 첫 공판일이었는데 원래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른바 633 그러니까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최종 대법원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그 대법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따르면 2월 15일까지 선고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수령을 그 접수 통지 같은 게 수령이 늦어지면서 늦게 공판이 오늘 열렸던 것이고 2월 15일까지 끝내지는 못합니다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해서 그 결심 날짜 그러니까 마지막 공판 기일까지 오늘 2월 26일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탄핵 재판을 하면서 화목해서 2월 13일까지 탄핵 심판 기일을 정해놓은 것처럼 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재판부가 2월 26일 날은 이 재판 공판은 끝내겠다. 그리고 보통은 2, 3주 후로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월 달 안으로는 항소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의 규정과 관련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른바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청구는 포기했거나 아니면 청구를 했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헌재로 가면 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법원에서 최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뭐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2월 26일 날 결심 공판까지 끝나면 결심 뒤에 선고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선고가 내려진다라는 뭐 분석들도 있고 해서 저 3월 말이라는 것은 저건 예측입니다. 지금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심을 2월 26일에 심리 종결하겠다. 이것은 오늘 나온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이고 그 뒤에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날짜로부터 판단했을 때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죠. 한 달 정도가 걸린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보통 간단한 사건 정도면 그 결심 공판 이후에 2주 후로 선고기일을 잡고요. 예. 사건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뭐 3주나 4주 후에 선고기일을 보통 잡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이 되면 결심 공판 이후에 거의 4주 후에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아니면 이 사건은 뭐 사안이 비교적 검토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통상 2주 후에 선고기일을 잡죠. 예. 그러면 빠르면 3월 중순에서 3월 말 그 사이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여러 주장과 또 반박들이 이어졌는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은 왜 이렇게 지체되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났었어요. 근데 예. 633 원칙에서는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2심 선고를 하라는 그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은 뭐 지켜지긴 어렵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은 뭐 대단히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대통령에 근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저는 사법부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충분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거든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마저 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평가는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재판은요, 결코 복잡한 재판이 아닙니다. 아까 간단한 사안이면은 결심 공판 이후에 2주 안에 선고 공판이 잡힌다고 했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차 변론이 2월 중순까지 있고 2월 13일 날 예정돼 있죠. 예, 그게 끝나고 나서 선고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3월 중하순이라면 선거전이 시작된 뒤에 나올 가능성도 꽤 지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김유정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결론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월 말 저희가 이제 2월 말 정도 저는 예상을 했고 3월 초까지라 하더라도 3월 초면은 이제 이미 저희가 이제 파면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면은 3월 혹은 5월 초가 이제 대선 날짜가 될 텐데 예. 이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나서 예정대로라면은 3월 말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참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제 재판 기일이 2월 5일로 잡혔는데 그때 이제 증인 뭐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안에 2월 19일까지는 필요한 증인 신문을 다 마치겠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 외에 다른 거 배당 안 받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은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 정치적 굉장히 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예. 2심에서 어떻게 그 1심을 뒤집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오직 그것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당의 운명도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또 434억도 지금 물어놔야 될 그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지금 부도가 날 그런 위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명운을 걸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 심판 선고가 2월 말에 나온다고 전제할 경우에 3월 말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온다고 전제할 경우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치 일정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누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2017년도에도 이른바 탄핵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죠. 예. 2017년 3월 9일에 실시됐는데 그때 경우를 보면 각 당에서 대략 선거일로부터 40일 전쯤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월 하순에 2월 말쯤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되니까 4월 말쯤 대선 날짜가 잡히는데 그러면 당의 후보 결정은 대략 40일 전인 3월 중순쯤은 각 당의 후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하순이다. 그러면 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선관위 후보 등록 즈음에 이제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2월 말에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예. 정치적으로는 정말 어느 경우보다 복잡한 셈법입니다. 이거는 복잡하고 정말 안개 속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김영남 의원님은 2월 말이면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시기가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월 말이 아니라 탄핵 결정도 한 3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기가 정말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예. 결정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윤재관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 과거에 2017년도 과정을 보면 지금 3월 말이 후보 선출 전이냐 직후냐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당이 그건 이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40일 전에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후보 등록은 선관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것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당이 이 2017년도에도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당내 레이스를 조금 조기에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짤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으로 계속 지금의 이 무법 상황 그리고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계속 그 이재명 문제로 계속 치환하면서 현재 위법적인 계엄 문제를 완전히 정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여당의 전략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여당 그렇게 얕은 수로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예. 지금은 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바로 시기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만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이게 대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에서 이재명 28,
김문수 14, 그 외에 이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BS라고 해서 전국 지표조사로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뭐 여당이 그 이재명 문제로 현재 난국을 뭐 덮겠다 이런 게 아니라 법은 형평성이 생명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된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정해진 절차와 원래 갖고 있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국민들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반론의 재반론까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다음 시간 설 지나고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이지드 눈에 기미는 모두 다른 색이니까. 이지드는 최적의 컬러 블렌딩으로 자색 기미 올 커버. 가리려고 발랐는데 기미가 흐려지네. 이지듀 기미 커버 쿠션. 이지듀. 중화요리 먹으러 난 집으로 간다. 동파 육도 고추 잡채도 차오차이로 집에서 내가 한다. 차오차이.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국정원 2인자였던 홍장원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며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 증인석에 앉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기억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을 두둔한다며 말장난 수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김영선이 좀 해줘라에 이어 전국민 듣기평가 시즌3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군과 국정원 탓에 이 사달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혁신. 유세린 에피셀린 세럼. 특허받은 에이지클락 테크놀로지와 4세대 안티에이징 성분 에피셀린으로 10가지 피부 노화 징후 개선. 유세린 에피셀린 세럼. 유세린. 신의 손. 안 닥쳐? 네가 짓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환자는 죽어간다고 알아? 심장이 요동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중증 외상센터 1월 24일 오직 넷플릭스에서.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condition. 상쾌한 아침 뭐든 할 수 있지.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장리듬을 찾아주는 들코락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